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알아보기 위해선 창업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 분류를 따릅니다. 합병, 분업, 현물 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나 하나 해당되는 경우 제외가 되는데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또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또한 창업으로 봅니다.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의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때 창업에 해당됩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구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창업이 아닌 경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창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설비 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 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 전의 업종과 동일 업종으로 A 법인을 설립한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데요. 이 법인이 100% 출자하여 A 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 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폐업 후에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와 또 A라는 법인이 100% 출자하여 A 법인의 동일한 대표, 또 동일한 업종으로 B라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도 두 케이스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미용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인데요. 원천징수 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던 분들은 그 동종의 사업을 자를 내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최초 창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업종 요건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하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살펴볼까요? 광업, 제조업. 제조업은 국내 OEM 방식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일 경우 국내에 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한해서 감면이 됩니다. 창업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국내 OEM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OEM 방식이라는 건 내가 공장이
없이도 제조업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모든 제품에 대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고 그 레시피를 이용해서 제조 공장에 의뢰를 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주세요. 내가 모든 기획, 디자인, 연구 개발, 그리고 판로까지 모든 게 내 책임하에 나에 의해서 구상이 되고 설계가 되는 것이죠. 단지 공장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만 했을 뿐입니다. 공장에서는 그 내용대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OEM 방식인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ODM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ODM 방식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에 해당됩니다. 똑같이 공장이 없이 제품을 의뢰를 했지만 그 제품을 어, 제작하는 디자인하고 연구 개발하고 또 유통 판매까지 이런 일련의 모든 레시피를 내가 아닌 공장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나는 도매업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시로는 화장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브랜드의 상표만 그 상품에 부착을 하는 거죠. 한국 콜마라는 회사가 있대요. 이 회사는 거의 많은 브랜드 업체의 상품을 제작하는 ODM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 페이스 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올리브영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가진 업체에서 의뢰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이 된답니다. 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그 원료 재생업이 있고요. 건설업이 있습니다. 건설업에 해당이 되려면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그 토지 위에 다세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급을 주는데 A라는 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고 다가구 주택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가구 주택이 완공된 후 분양 공급을 했죠. 이럴 경우 이 토지의 주인, 건축주는 건설업에 해당이 될까요? 이럴 경우는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되고요. 왜냐? 공사를 한 주체가 건물주가 아니죠. 일괄 도급을 준 A라는 업체입니다. 건설업이 되려면 건축주가 기초공사는 A라는 회사, 그리고 건설 자재는 B라는 회사, 뭐 샤시나 아니면 유리 이런 거는 C라는 회사. 그렇게 각각의 회사에 도급을 주고 본인이 총괄해서 그 공사를 지휘 감독을 그리고 지은 후 그거를 분양을 했을 때 공급을 했을 때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책임 안에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신 판매업이 있고요. 저희가 잘 아는 물류산업, 또 음식점업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보통신업, 정보통신업 중에는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이나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됩니다. 금융 및 보험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 등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제외가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지만 자영 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 및 미용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2018년도에 추가된 업종으로는 통신 판매업, 또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여기에 이용 및 미용업이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추가된 업종으로는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세세 분류 기준으로 해서 97개의 업종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창업 중소기업의 업종 중에서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첫째, 통신 판매업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통신 판매업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고 우편, 전화 또는 TV, 전자등 매체 등을 통한 주문 방식에 의한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일정 매장을 개설하지 않아야 되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통신 판매업의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분류는요, 무점포 소매업에 해당되고 분류 코드로는 479, 통신 판매업 분류 코드로는 479 하나, 세기 분류로 들어가면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으로 479 하나하나,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기타 통신 판매업 47919로 세세 분류된 코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통신 판매업 이외의 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 제조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매업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일정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신 판매업에 해당되는 제 여부인데요.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매입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미국 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소매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자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통신 판매업에 해당이 됩니다. 매장을 갖고 있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에 해당이 된다는 해석입니다. 이번엔 음식점업을 구분해 보겠는데요.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 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 차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접객 시설이 있고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할 때는 음식점업에 해당됩니다. 접객 시설이 있고 즉시 소비 가능한 음식을 구입, 제공할 경우에도 음식점업에 해당됩니다. 접객 시설이 없고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 제공하는 배달 같은 경우도 음식점업에 해당되고요. 접객 시설 없이 연회 장소에 출장하여 음식을 조리 제공하는 것도 음식점업에 해당됩니다. 출장 뷔페 같은 게 있겠죠. 접객 시설이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매, 구입, 판매할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자, 기타 사업체 공급할 때는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음식점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음식점업의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상 어떤 코드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업은 561로 시작을 하는데요. 5611 한식 음식점업, 5612 외국식 음식점업, 5613 기관 구내식당업, 5614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 562에 해당하는 주점업 5621, 또 생맥주 전문점 56213, 기타 주점업 56219, 커피 전문점 562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은 56229는 음식점업 561로 시작했던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맥주나 요즘 많이 창업하는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상업 중소기업 등 세액 감면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생기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스터디 카페인데요.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카페, 독서실 형태의 공간에서 공부, 회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서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 스터디 카페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스터디 카페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 두 가지의 크게 큰 활동에 따라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무, 상업 및 기타 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대분류 L 부동산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 또는 주스, 각종 차 등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5622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숙박 및 음식점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숙박시설 없이 독서시설을 갖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90212 독서실 운영업으로 분류되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스터디 카페라고 하더라도 그 주 활동이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창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청년 창업 기업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만약에 이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말합니다.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력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최대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청년의 범위 변경 및 적용 방식인데요. 2018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2018년 5월 29일 이전에는 청년의 범위가 29세 이하였대요. 2018년 5월 29일 이후의 창업분에 대해서는 34세 이하로 청년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창업 지역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 창업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면율도 상이하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플러스 사업 과세 연도에 대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바뀔 경우에는 100%,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2018년 5월 28일 이전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이개년도의 과세 연도를 합친 연도에서는 75%, 그 다음 이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50%를 적용받았다는 점, 바뀐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경우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대표 이사이면서 청년 A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최대 주주일 경우에는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이 대표이사이면서 청년 A의 지분율이 40% 이상이고 최대 주주일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A 지분율이 40%이고 청년이 아닌 자가 60%일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 요건을 미충족하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고요. 만약에 청년의 지분율이 50이고 청년이 아닌 자가 50일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A의 지분율이 40% 최대 주주였으나 청년 A의 지분율이 20%로 최대 주주가 아닌 걸로 변경이 되었다면 그 변경일에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청년 A와 청년이 아닌 공동 대표이사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지분율이 최대 주주라고 할지라도 대표자의 요건이 미충족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모두 충족을 해야지만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도 똑같죠? 청년이 아닌 자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단독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받는지에 관한 예규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 사업장을 공동 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 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을 공동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 분배 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해서 쟁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표에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사업장이었어요. 거주자 A라는 사람은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사업장으로 변경이 되었죠. A라는 거주자는 창업 감면을 적용을 받고 있었고 새로 공동 사업자가 된 거주자 B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주자 A는 손익분배 비율에 의해서 소득금의 기준 기존 감면을 적용받고요. 새로 들어온 공동대표 거주자 B는 감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청년이 아닌 자와 공동대표자 변경 시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인데요. 대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으로서 최대 주주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의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 법인의 대표로 취임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아닌 공동대표이사가 취임한 그 당의 연도부터 이후에 남아있는 감면 기간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인데요.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조세등록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을 하는 사항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다른 장소,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당시 청년 창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창업 당시 청년 창업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년 지분 비율이 50% 공동 최대 주주일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보유 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 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최대 주주 등으로 봅니다. 보유 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 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 주주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